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지금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뭐 그렇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매번 이야기가 나왔던 사안이죠. 나왔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법의 관련 조항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국회의원은 지금 총리나 국회의원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 지금 유일하게 겸직할 수 있는 것이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법적 하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그 현역 의원들이 입각하는 경우는 이유는 뭐 빤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헌법적 요소에 보면 내각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 사실 또 이 현역 의원을 입각을 시키면 국회하고 소통이 원활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를 장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상임위에서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해봤기 때문에 사실 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정과 입법, 사법이 이렇게 우리가 상권을 분립해야 하는 이유가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예. 사실은 이 지금 행정부의 견제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개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앞으로 장기적 과제로라도 고쳐나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예.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헌의회 때에 원래 유진호 고대 총장을 지내신 유진호 박사께서 만든 우리나라 헌법은 원래는 내각제였습니다. 예. 내각제인데 당시에 이승만 그 대통령이 내각제는 난 안 하겠다. 난 총리 안 할래. 난 대통령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건물에다가 대통령을 갖다 얹은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는 국무위원이 되면은 비례대표는 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후순위가 다시 비례대표로 임명이 되죠. 근데 지역구는 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 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 이런 것들이 헌법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그 개헌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개헌 논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법안을 만드는 주체가 사실 국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기득권을 과연 놓으려고 할 것인지 그건 그때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그 국무위원 겸직은 아마 다음 헌법 개정이 있으면 없어지지 싶습니다. 예. 물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걸 다 아시지만 그런 중책을 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능률적으로 볼 때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통과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채택하겠다 청문 보고서를 이렇게 방금 밝혔기 때문인데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금 난항이 예상되는 게요.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발탁됐다만 하더라도 비외시 출신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위장전입 문제를 또 셀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신선하게 와닿은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지금 알려진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하나가 딸들에 대한 정여세 탈루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위장 진입을 했다는 집이 친척 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이 전세건으로 설정해 놓은 집이다. 그런데 물론 어제 강경화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해명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남아있는 남편이 잘 모르고 아마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인들의 생각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고 많은 집에서 왜 그러면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전세건이 설정된 집을 갔을까? 이 과정에서 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딸이 이화여고로 그러니까 전학을 하기 위해서 그때 뭔가 또 다른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추가적으로 놓았을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뭐 이제 강경화 후보자는 나름대로 이제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왔겠습니다만은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반칙과 특권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아마 앞으로 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강경화 유령회사 후보자의 나왔어요. 해명을 어제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점에서요? 그 주민등록 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아무 집에나 전입해도 됩니다. 세대주가 몰라도 된답니다.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 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가 갖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입니다. 저 이화여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예. 저 주민등록 그 전입지가. 예. 그런 아파트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주로 전입을 할 경우는 공동주택은 1세대 1주택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내가 방 하나를 임차했다. 이런 계약서를 동사무소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같이 그 집에 가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세대주의 확인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한테 가서 제 딸아이가 여기로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 확인 없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전입할 때가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예. 미성년자면 예.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에게 제 딸을 여기로 그 전입시키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여고 앞에 그 부근이 바로 그 이화여고에 전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 전입한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입학철이 되면 학교에서 그 부근에 이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실제로 네가 여기 사느냐. 이런 몇 가지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을 하기는 남편이 모르고 친척집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인데 세대주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인데 모르면 세대주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그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해명까지도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통과를 시켜주고 뭐 다른 장관 후보자는 낙마시킨다는 이른바 빅딜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김 의원님 경험담을 여쭤보게 되는데 의원 하실 때 진짜 이런 빅딜설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정운택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둘 다 부인하긴 했거든요. 대표적인 주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많이 고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주지 말자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열이 나거나 이럴 때 굳이 해열제를 줘야 될 이유는 없을 때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해열제를 주로 먹이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네. 소아 연령, 특히 2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고열이 나게 되면 열성경련과 같은 아주 큰 이제 열 자체에 의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예 해열제 쓰지 말아요. 이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또는 아이들 중에서는 뭐 심장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신적인 기능이 안 좋아서 해열제를 안 먹으면 자기가 있는 기저질환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만약 해열제를 안 먹었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어떻게 대처할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 그 사이트에 나와 있던 글입니다. 중이염에는 간장이나 소금물로 비강, 코 안을 말하는 거죠. 세척해 주세요. 배탈이 났을 땐 숟가루를 먹이면 된다. 네, 뭐 고열이 난다고요? 대변을 보게 하고 잘못 보면 관장을 시켜봐라. 이 부분은요. 근데 관장을 한다고 열이 떨어진다는 보고들도 없고요. 예전에 뭐 이제 좀 기억을 하신 분들은 가끔 해열제를 애들이 약을 잘 안 먹으니까 해열제를 이제 항문에 넣어서 관장을 시키는 거하고 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게 해열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과학적 근거는 없죠. 과학적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한 거는 저게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런 거를 이제 하자 그러는지조차도 확인할 때가 별로 거의 없어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두에 걸린 아이랑 함께 놀게 하면 수두가 걸려서 면역이 강화된다. 어차피 한번 걸릴 거니까 이런 뜻인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수두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네, 보통 5살에 수두 온다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입니다. 보통 언제쯤 수두가 오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5살쯤에 수두가 오고요. 전염성이라 주변에 누가 있어야 옵는다. 지역맘들 중에서 수소문 하셔야
하셔서 수두 앓는 아이가 있으면 수두 파티를 함께 하자는 얘기. 이 수두 파티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네. 수두 파티라는 얘기가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백신이 없었을 때, 아, 네. 그러니까 수두가 이제 어른이 돼서 앓게 되면 상당히 이제 중하게 올 수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입원하고 뭐 잘못하면 뇌염이라든지 폐렴도 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좀 가볍게 아이들은 또 가볍게 앓으니까 좀 빨리 앓게 하자 이런 의미로 네. 하긴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백신도 있는 마당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네. 상황에서 굳이 이게 1900년대 초반이나 18세기, 19세기 해야 될 방법을 할 이유도 없을 네. 뿐더러 사실 수두에 걸린 아이들 중에 극히 일부기는 하지만 뭐 뇌염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저런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이게 황당한 지금 내용입니다. 수도 백신 맞으면 예방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수두 백신 맞으면 지금 뭐 일부 백신이 예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긴 네. 있지만 전반적으로 90% 내외 예방이 되고 네.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접종을 하고도 아직까지 이제 수두에 걸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2차 접종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1차 접종만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수두 발생률을 저희 지금 90% 이상 수두 백신 하면서 감소를 시켜놨거든요. 네. 네. 그걸 일부러 그렇게까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옮겨가면서까지 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게다가 해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은 강화되는 아니다.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굳이 걸려서 할 필요도 없고 네. 또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제 임산부들도 많을 텐데 네. 만약에 엄마가 수두에 대해서 어렸을 때 걸리지 않았었으면 엄마가 걸리게 되면 이제 태어날 동생이 이제 수두로 인한 합병증 같은 거로 임산부가 수두에 걸렸을 경우에는 더 치명적이군요. 예, 태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굳이 네. 그렇게 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네. 40도 정도의 물에 40분간 찜질을 해라. 이거는 그래서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오는 예,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40도면 사실 저희가 이제 온탕에 들어갈 때 아주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가 40도 정도만 돼도 그렇습니다. 뜨거워서 네. 못 들어갈 정도거든요. 보통 화상을 입었을 때는 찬물로 열기를 빼라고 아니 하잖아요. 얼음 네, 네. 얼음도 되고 이제 네. 열기를 빼거나 그래서 이제 사실 얼음을 대는 주된 이유도 통증을 좀 완화시키려는 측면들 때문에 이제 네.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40도의 물을 대면 아이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피부 자체에 대해서 화상을 입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운 거로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 자체가 더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상 자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좀 너무 저희 내용들이 다 황당해서 네. 좀 말로 올리기조차도 좀 황당하다, 떨어지는 이 이제 말씀이시죠. 그러지는 이 내용들입니다. 네. 또 하나 요즘 네. 아토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네. 아토피